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집을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미국에서 살 집 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서 살 집을 구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할 때에 접하게 되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싱글하우스라든지 트윈홈이라든지 듀플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 단어들이 뭘 뜻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제가 집을 구하면서 고려했던 6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구할 때는 보통 이 6가지를 참고를 해서 집을 구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시면서 잊어먹었던 게 있다면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보다 더 많이 고려하신다면은 같이 밑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제가 집을 구하면서 가장 크게 고려했던 첫 번째 요소는요, 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바꿔 말하면 방이 몇 개인가, 아니면은 베스룸이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집을 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 형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몇 베드이냐, 몇 베스룸이냐, 이런 걸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미국에서 집을 내놓을 때에는 우리는 몇 평 집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보통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방이 몇 개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 주어진 방이 몇 개냐, 베드룸이, 침실이 몇 개냐로 그 집의 크기를 보통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침실이 하나면은 원베드, 두 개면은 투베드, 세 개면은 쓰리베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 외에 베스룸이라고 있습니다. 베스룸은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 겸 샤워실도 같이 이렇게 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씻을 수 있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베스룸이 달려 있는데요. 베스룸이 하나 있는 곳도 있고 두 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1.5 베스룸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곳은 보통 샤워랑 화장실 같이 딸려 있는 풀 베스룸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베스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그걸 1.5 베스룸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싱글이시고 혼자 이렇게 살 집을 원하신다면 룸쉐어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 같은 데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튜디오 룸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나라 원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방이 하나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방 안에 냉장고며 부엌이며 침대며 책상이며 한 번에 다 이렇게 갖춰진 곳을 스튜디오 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제가 살았던 기숙사 있죠? 네, 그 기숙사가 스튜디오 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사실 거면은 이런 스튜디오 룸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하게 찾고 싶다 하면은 룸쉐어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한 사람이 집 전체를 렌트를 하거나 집 전체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 혼자 집세를 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혹은 집 전체를 나 혼자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방 중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를 들고 있는데 내 밑에 또 세를 하는 것을 서블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을 나눠서 쓰는 것을 룸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투베드 룸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룸이 2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방은 자기가 쓰고 한 방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서 집값을 나눠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고 돈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불편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가 좀 보호되는 측면이 더 낮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숙사 룸메이트처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같이 살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대신에 가격은 비교적 좀 더 싼 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은
최소한 원베드 이상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녀의 수와 성별에 따라서 권장하는 베드룸의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애들이 둘이거든요. 아들하고 딸 하나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3베드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들 자야 되고 애들 방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니까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따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베드 이상 권장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꼭 이 법칙을 지키지 않아도 살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포스팅하는 사람들이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주나 아니면 관련 법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강제성을 떠나서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통념 같은 걸로 권장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저처럼 부부가 있고 저희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러는데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뭐 한 식구가 5명, 6명인데 원베드를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아예 렌트를 안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 몇 개인가 화장실이 몇 개인가 집 구조였습니다. 집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 고려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고려사항은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은 바꿔 말하면 시큐리티랑 치안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치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치안이 엄청 나쁘거나 그런 편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안전하고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밤에 아무런 걱정도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큐리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 시큐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부어요. 이 시큐리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집값이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넘어왔는데요. 한국 같으면 교통이 좋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사람들 북적거리고 하는 서울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다운시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물론 좋은 지역은 엄청나게 비싸고 그렇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운시티에는 굉장히 치안이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렘을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죠. 할렘가를. 필라델피아에도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가면은 이 치안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싸도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문에도 몇 번 나왔던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필라델피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주변에 살 생각으로 그쪽 동네를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한 달 동안에 강도가 3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강도라고 하면 길거리에 칼 들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총을 들고 들어오니까 그냥 딸깍하면은 팡이에요. 죽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기 목숨 내놓고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는 굉장히 그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저도 이제 집을 검색해 봤을 때 필라델피아 중심부로 갈수록 집값이 굉장히 싸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봤을 때는 딱 보고 나서 필라델피아 정말로 싼 집 한 3베드 정도 됐는데 400 몇 불 정도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싸다고 이제 봤는데 그 주변 집값이 다 싸요. 예,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주변이 좀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싸게 내놔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도시 안에는 치안이 굉장히 좋거나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 또 따로 있는데요. 그 지역이 굉장히 집값이 비싸고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도시 안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왜냐하면 이 도시 안에 노숙자들도 많고 아니면 뭐 강도들도 많고 뭐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 도시 주변에 서브 얼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얼반이 도시잖아요. 이제 서브 얼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위성도시 같은 개념? 이제 서울이 있고 뭐 근처에 서울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데 있잖아요.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뭐 그런 도시들. 서브 얼반이라고 해서 이런 곳이 오히려 집값이 더 비싸고 높고 분위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치안이 좋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주변 환경을 고려할 상황이라면 이 집에서 주변 상권은 어떤지, 뭐 주변에 마켓은 어떻게 되는지, 글로서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가까운 뭐 여러분들 한인마트 이용하실 거면 한인마트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주로 내가 이용하는 도로가 얼만큼 인접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니까요.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춰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교육 환경이에요. 이건 또 주변 환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교육 환경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교육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곳은 정말로 명문 학교고 정말로 교육의 질이 좋은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결석하고, 그래서 심한 곳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 마약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12학년인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해서 12년 동안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1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인 틀이 12학년인 건 맞는데 지역마다 이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세부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가 우리 보통 6학년까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를 5학년까지만 하는 데도 있어요. 뭐 4학년까지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중학교를 뭐 3년만 하는 곳도 있고 2년만 하는 곳도 있고 고등학교를 4년 동안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그 교육 커리큘럼도 다르고요. 그 교육 환경도 다르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사를 가느냐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가느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거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이건 스킵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학교 정보는요, 자녀가 없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 학교의 교육 분위기가 그 지역 동네의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학교 교육의 질이 높고 학교 평가가 높을수록 그 동네 치안과 보안과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통념이지 딱히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요, 물어보셔야 될 게 스쿨 디스트릭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가는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을 때에 여러분들 자녀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쿨 디스트릭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쿨 디스트릭트 때문에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서 일부러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위기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세탁실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였어요. 좀 뜬금없죠? 여러분들이 집을 서칭하시다 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요. 집에 세탁실, 이제 라운더리 룸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세탁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집에 세탁실이 없어서 주변에 빨래방 같은 데로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탁실이 집에 없지만은 공동으로 몇 가구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경우, 보통 콘도나 아파트 같은 데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한 3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탁실이 집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없는 집보다 렌트비가 더 비싼 편입니다. 미국에 오면은 어떤 알러지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뭐 어른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이들이 알러지가 생기고 힘들어하면 굉장히 부모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손빨래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세탁기에 다 넣어버리거든요, 빨개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세탁기 안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옷을 빨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불을 빨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아지가 강아지 옷 같은 것도 빨 수도 있고, 그리고 신발 같은 거 가끔 저도 봤는데 신발도 놓고 돌릴 수도 있고, 뭐 카페트나 뭐 하여튼 빨 수 있는 거 다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탁기가 이제 공용으로 쓰게 되거나 빨래방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뭐가 이렇게 빨아져서 나왔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쓰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빨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신생아거나 아니면 1살, 2살 뭐 아직 유치원도 저기 조그만 어린애들인데 그 어린애들이 입을 뭐 옷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넣고 같이 빤다고 생각을 하면은 집에 세탁기가 딸려 있는 경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게다가 빨래방 같은 경우나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세탁기는요, 공짜가 아니라 이제 빨래방처럼 돈을 넣어요. 그래서 돈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 계산을 하면은 오히려 더 불편하고 돈도 어차피 같이 들고, 그러니까 세탁실이 있는 집을 보편적으로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하면서 고려했던 4번째 조건은요, 세탁실, 라운드리 룸이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집의 바닥이 카페트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마루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루로 되어 있는 집이 카페트로 되어 있는 집보다 더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카페트는 안에 카페트 뭐 푹신푹신해서 우리 생각에 좋을 것 같지만 그걸 그대로 깔아놓고 오랜 시간 동안 쓰기 때문에 카페트 안에 어떤 먼지가 껴 있을지 몰라요. 게다가 미국 사람들은 집에도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페트 구석구석 사이에 어떤 먼지와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카페트 때문에 알러지나 천식 같은 게 잘 낫지도 않고 없던 알러지도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 같은 걸로, 또 청결상의 이유 같은 걸로 카페트보다는 마루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카페트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카페트인가 마루인가, 이게 5번째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돈입니다. 예. 이제 집세 렌트비를 포함해서 그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매달 나가게 되는 유틸리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만큼 드느냐 하는 거예요. 유틸리티 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그 집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 예를 들자면 뭐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뭐 난방, 뭐 가스, 기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유틸리티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집을 보러 가게 되면은요, 그 집을 소개해주는 뭐 부동산 업자나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집주인에게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1년 유틸리티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보통 그게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올 세입자가 이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얼만큼의 비용이 매달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유틸리티 비용을 볼 때에는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여름에 냉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특별히 겨울에 난방비가 얼만큼 들어가는가가 이 유틸리티 비용을 보는 대부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걸 다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어느 부분은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은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집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러
가실 때에 이 유틸리티 비용이 얼마나 나갈 것인지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틸리티 비용에는요, 특별히 냉난방비가 주요 이슈인데요. 특별히 난방비가 굉장히 주요 이슈입니다. 난방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로 난방하는 데가 있고, 뭐 기름으로 난방하는 데가 있고, 가스로도 난방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로 미국은 난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난방이 되는지, 또 그 난방을 할 때에 자동차 히터처럼 이렇게 뜨거운 바람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집이 뭐 옛날 우리 쓰던 라지에이터 있죠. 라지에이터 방식으로 방을 데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집이 난방이 이루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주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1년 4계절을 이 집에서 살면서 지출해야 될 돈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6번째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고려하셔야 될 것, 유틸리티 비용입니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1년 동안 혹은 매달마다 계절마다 얼만큼의 돈을 지출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6가지 항목을 집을 구할 때 고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6가지의 항목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거나 멀리 다른 주에서 이렇게 이사를 하시면은 그 지역을 굳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 서칭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사용했던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는 사이트도 있고요, 어플로도 있는데요. 저는 둘 다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어플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 어플에 학교 점수가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차피 미국은 내가 집을 렌트하겠다 혹은 팔겠다 라고 내놓으면, 부동산 같은 내놓으면요, 이 미국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이 정보를 다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엄청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닌 한은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보는 매물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찾아가 볼 필요가 없고요. 뭐 저는 한 군데 추천드리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두세 군데, 뭐 렌탈닷컴이나 뭐 그 외에 유명한 사이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거의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른 사이트들보다 제가 이 진로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학교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클릭하시고 그 집 주변에 있는 스쿨을 클릭하시면은 이 스쿨 디스트릭트에 해당하는 학교가 평가가 어떤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교에 대한 인지도나 평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이 학교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의 질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가 좋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또 치안도 좋을 것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점수에 비례해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딱히 이렇게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크게 반론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몇 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학교 점수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서칭을 하실 때에 집을 눌러보고 이 지역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진로우에서 스쿨 점수를 한번 보세요. 이 지역에 속해 있는 학교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스쿨 점수가 낮은 곳일수록 집값이 싸고요, 스쿨 점수가 높은 곳일수록 집값이 비싸요. 저는 이 진로라는 사이트 어플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을 때에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크레이그리스트입니다. 부동산에 이렇게 올라온 거 외에도 크레이그리스트에는 싼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복비라고 하죠. 부동산기 중개비를 집주인이 부담을 합니다. 재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주인 반,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반에서 반반씩 부담하잖아요.
여긴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온전히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구하지 않고 그냥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을 렌트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올리는 데가 어딜까요? 네, 미국의 중고나라라고 하는 크레이그 리스트입니다. 집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기도 하고 사기칠 여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제가 살펴본 경험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집세보다 크레이그 리스트에 나온 집들이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편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집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집을 구하면서 고려해봤던 6가지 요소와 그리고 집 구하기 위해 살펴보았던 사이트 2군데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유학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 또 정보들 함께 계속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또 성장해가고 미국에 살아가고 또 이 채널이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같이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